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또 다른 강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이상하게 커피숍에 가야지만 좀 집중이 잘 돼요. 이상하게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죠. 어디 또 기어 나가서 하냐. 저희 아버지가 또 합창을 하시죠. 그 커피 사 먹을 돈이 있으면은 나 등산 모자나 하나 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입증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 커피숍의 소음이 그 커피 내리는 소리랑 거기서 나오는 적당한 음악과 또 거기 적당한 소음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집중을 되게 하는 소음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의 백색 소음처럼. 그런 것처럼 저는 또 분석 자료를 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또 설득을 시키죠. 그래서 내가 커피숍에 가는 이유는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커피숍에 가면은 저는 보통 2-3시간 정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혹시 그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십니다만 저는 2-3시간 동안 보통 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들어갔던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들이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 내용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나갈 때 하는 얘기가 더 놀라워요. 자, 누구누구야?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해. 그런데 분명히 전화 끊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맞아요.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해. 라고 하겠죠.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수다. 라고 합니다. 이제 수다는 보통적으로 말하기는 괜찮습니다.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면접을 하거나 디베이트, 논술, 작문을 할 때가 되면은 이런 말하기는 탈락을 부르는 말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어떻게 전달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말하기와 쓰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연애 시절 한번 떠올려 볼게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의 어떤 모습에 매력을 느끼나요? 과묵한 개인의 취향이시군요. 과묵한 면에 매력을 느낀다고 하셨고 유머와 자상함. 은근히 여자들이 남자의 목소리에 많이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목소리. 만약에 저음이 풍부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와 포기씨! 이렇게 현정씨! 미연씨! 이러면은 안 좋잖아요. 듣기 안 좋잖아요. 실제로 저음이 풍부한 그런 목소리가 커피 CF라든지 금융권 CF 있죠. 이런 CF들의 모델로 발탁을 한답니다.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밝은 여자. 제가 알아봤는데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맞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보통 소음이 사무실 소음이 50데시벨 정도 되거든요. 핸드폰 벨소리가 70데시벨이 돼요. 50데시벨이 되면 이때부터 소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평생을 옆에서 70데시벨로 예쁜 여자가 막 얘기를 해.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라비안이라는 그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가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평가를 할 때 외적인 모습과 목소리의 93%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은 7%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실험을 계속 메라비안이 반복을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가 이제 공원에 장미꽃 한 송이만 이렇게 들게 해요. 그래서 1000명의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 여자에게. 그래서 1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와. 어떤 대화로 뭐 얘기를 했는지 나에게 알려줘라고 했을 때 1000명 중에서 930명이 그 여자 예쁘더라, 그 여자 머리 길더라, 그 여자 치마 입었더라, 그 여자 목소리 좋더라, 오른쪽에 점 있더라, 이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70명이 어떤 사회적인 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통하더라, 이런 스포츠적인 면으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들려지는 그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지금부터 어머니와 저랑 같이 호흡 맞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해주면 목소리가 참 좋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변성기가 와 있잖아요. 변성기가 와 있죠. 남자, 여자 아이들 16세 이전에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변성기가 와요. 목소리가 고음이 안 올라가는 거죠. 목소리가 막 쉬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목젖이랑 입천장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쉰소리가 나고 고음이 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변성기가 지나면은 남자아이들은 1옥타브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3음이 내려가요. 그래서 엄마 뭐 이런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면서 변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음으로 계속 말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저음으로. 노래가 고음이 안 올라가 속상해서 소리를 지르다거나, 뭐 체육 시간에 스포츠 농구할 때 소리를 지르고 패스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목은 더 상해서 선영씨 이렇게 이제 이런 목소리로 이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의 변성기가 왔으면은 최대한 저음으로 얘기하라고 계속 말해주세요. 자, 엄마라고 해. 1년만 하면은, 그거만 투자를 하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림이 풍부한 그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호흡, 발음, 발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복식호흡이라고 들어보셨죠? 복식호흡. 이 복식호흡을 하면은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도 안정감을 지게 되고 배도 단단해지면서 저절로 이제 굵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을 배꼽 아래에 두십니다. 그죠? 왼손은 가슴. 보시죠? 평소에 우리 호흡 어떻게 하나요? 가슴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복식호흡은 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잘 때는 복식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직전에 한번 느껴보세요. 숨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 나와 있을 거예요. 자기 직전에. 느껴보시면 되고, 복식호흡을 하실 때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4초간 뱉어내시는 건데, 코로 들이마실 때 배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이마면 풍선이 빵빵해지죠. 후 뱉으면 풍선이 이제 작아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5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코로 4초간 들이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입으로 후. 자, 한 번 더. 코로 하나, 둘, 셋, 넷. 후. 코로 하나, 둘, 셋. 배가 빵빵해졌죠? 후 뱉을게요. 배가 줄어듭니다. 2번만 더 할게요. 코로 4초간 하나, 둘, 셋, 넷. 후. 마지막입니다. 4초간 둘, 셋, 넷. 후 뱉으시면, 이걸 우리 아이에게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키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도 잘 되고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할 거는 소리를 지르는 건데, 변성기가 온 아이들에게는 저음으로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저음으로. 이 호흡이 길어지는 훈련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은, 한 호흡에 할 수 있는 말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해지고,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의 그 말이 막 빨라지잖아요.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 긴장을 해가지고 심장 박동이 막 뛰면서 이제 호흡이 짧아지면서 헉헉거리면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되게 짧게 들리는 거거든요. 말이 빨라지고, 요걸 하면 말이 좀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아를 저음으로 우리 어머님들도 3초간 한번 외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자, 3초간 하겠습니다. 시작. 둘, 셋. 한 분이 굉장히 소프라노십니다. 자, 5초간 한번 외쳐볼게요. 5초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호흡 계속 짧아지신데 뒤에 이어지지가 않죠. 우리 부모님도 호흡이 이만큼 짧은 거예요. 7초간 가볼게요. 7초간.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7초간. 초등학생들 10초간 하거든요. 거뜬히. 자, 7초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꽤 하십니다. 자, 마지막 10초 남았습니다. 10초간 해내셔야 됩니다. 아를 한 호흡에 10초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의 반, 열. 이렇게 하셨죠?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3번씩만 저음으로 3번씩만 시켜주시면 호흡이 자동으로 길어집니다. 그대로 시켜주시면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하실 때 입을 많이 안 벌리셨죠?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아, 에, 이, 오 같은 그 모음을 발음할 때, 모음을 할 때 입 모양과 그 혀 움직임, 자음을 발음할 때 혀 움직임이 정확하게 돼야지만 발음이 잘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 에, 이가 안 벌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 할 때는 손가락 3개가 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빠, 아빠. 에 할 때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가야 돼. 에. 이 할 때는 손가락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옆으로. 이. 근데 바깥 에 할 때는 손가락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에.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할 때 손가락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입이 벌어지지 않고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와 여기 턱 있죠. 귀턱 사이 뽕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수들이 고음 올라갈 때 여기 만지잖아요. 이거를 진짜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를 지금 같이 5번을 할 건데 아, 에, 이, 오. 지금 제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시집 가야 되는데 아, 에, 이, 오, 우 이거 5번 할게요. 크게 하셔야 돼요. 시작.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그죠? 이거를 10번만 아이들에게 10번만 하시게 한다면은 입이 저절로 벌려지면 아빠, 엄마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이들이 실제로 그 발음 막 이렇게 막 발음하잖아요. 입을 크게 안 벌리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 초코칩, 안 촉촉한 초코칩 한번 해볼게요. 촉촉한 초코칩, 안 촉촉한 초코칩. 시작. 촉촉한 초코칩, 안 촉촉한 초코칩. 이때 혀가 어디에 붙었나요? 촉촉한 할 때. 촉촉. 자, 어머님 잘 아셔야 돼요. 촉촉한. 발음할 때 혀가 어디에 붙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촉촉, 혀 어디 있죠? 자,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촉촉한 할 때는 혀가 아랫니. 네, 아랫니 치읓 발음할 때는 아랫니 뿌리에 가져야 됩니다. 촉촉한 초코칩. 이게 정확한 치읓 발음인 거죠. 이게 안 되고 뻔데기 발음. 우리 아이들 영어를 열심히 하다 보면 뻔데기 발음할 때 있죠. 그러면 떡떡한 떡꼬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랑이 돌아올까요? 따랑이 돌아올까요? 사랑이 돌아오죠. 자, 따랑이 돌아온다고 하면 그 혀 위치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치읓 발음할 때 혀 위치 느끼시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촉촉한 초코칩, 안 촉촉한 초코칩. 시작. 촉촉한 초코칩, 안 촉촉한 초코칩. 자, 여기까지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촉촉한 초코칩 나라 한번 해볼게요. 나라.
라. 니은 어디 있죠? 혀가? 우리 혀 어디 있죠? 니은. 위에 어디? 윗니. 그죠? 윗니 바로 뒤에. 니은 발음할 때는 바로 윗니 바로 뒤쪽에 오는 겁니다. 니은. 그런데 나, 라 할 때 리을 어디 갈까요? 리을. 나, 라 할 때 리을. 리은은 그 입천장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연구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붙으면 돼요. 리을 발음할 때 정확하게 거기에 붙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하다 보니까 R, 리을 발음할 때 혀가 말리죠. 라. 초까지 나라. 앉은 초까지 나라. 더 심하면 똑똑한 나라. 안똑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영어 발음이고 한국 발음할 때는 니은을 입천장 볼록 튀어난 그 부분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를 충분히 혀를 느끼시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죠? 충분히 느끼셔죠. 그래서 아이들이 발음이 안 돼요 라고 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 혀를 자를까요? 혀를 늘리는 수술을 할까요?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혀를 자르거나 늘리는 것보다는 혀 위치가 제대로 안 붙는 거거든요. 이게 안 붙는 이유가 그 우리 혀 아래에 힘줄이 하나 있죠. 큰 힘줄. 이거 설소대 맞아요. 설소대라고 하는데 설소대가 충분히 늘어지지 않은 거예요. 혀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발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멜렁멜렁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버릇 없이가 아니라 이게 충분히 혀가 또 늘어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혀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게임을 좀 같이 하면 좋아하잖아요. 내기를 걸거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혀 여기가 위쪽 어금니, 왼쪽 어금니가 1번입니다. 1번이고 오른쪽 어금니가 2번입니다. 이게 3번이고 4번이에요. 1, 2, 3, 4예요. 제가 말하는 부분에 혀를 갖다 대시면 됩니다. 자, 1, 2. 그죠? 아름답습니다. 1, 3. 자, 1, 2, 3, 4, 1, 2, 3, 4 갈게요. 시작. 자, 1, 3, 1, 3. 자, 4, 3, 1, 4, 3, 1. 그죠? 힘드시죠? 이런 식으로 혀를 계속 늘려주는 우리 아이들의 연습을 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이 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가 이 발음이 안 되구나. 너는 이 혀를 지금 다른 데가 가 있을 거야.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을 풀었으면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해야 되겠죠.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하는 것도 어렵고 글 쓰는 것도 어려운데 글 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보통 많이 하시죠. 제 생각은 말은 즉흥적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즉흥적으로 말을 해서 면접 때 발휘를 해야 되는 거고 글쓰기는 충분히 고칠 시간이 있어요. 자, 논술을 할 때 1시간 동안 글을 쓰시고 고치시면 됩니다. 고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말하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학생들에게 처음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장래희망이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작가가 되고 싶어요. PD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병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어도 의사가 돼서 환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되어도 우리 아이에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말하기가 그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때 말을 잘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흡수를 잘 할 지금부터 이제 논리적인 말하기를 같이 해주시면 되고 보통 우리의 말하기가 이거죠. 이렇게 잘 말은 하지 않아요. 단답으로 수다를 하기 때문에. 보통적인 말하기라고 하면은 결론, 본론, 결론. A, B, A 다시 이 순서대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A, B, A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라고 했을 때 A, 오늘은 외식해요. 결론 왔죠? B, 왜냐하면 우리 우주가 반에서 1등을 했대요. 자, A 다시 기쁜 마음으로 외식해요. 라고 결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짚어주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오늘은 외식해요. 왜냐하면 우주가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먹고 싶은 걸 사주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면 그 힘을 얻어 기말고사에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외식해요. 이런 논리적인 말을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논리적인 말하기 구조가 프랩이라는 거죠. 프랩. 포인트를 짚어주고 예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례를 말해주고 결론을 한 번 더 짚는 거. 요점을 얘기해주고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예를 들어주고 한 번 더 결론을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가 하면 우리 뇌는 정리를 하고 넘어간대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서 기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4가지 문장으로 나뉘기 때문에 간결한 거죠. 정리를 하기 쉽다는 거예요. 머리가 인식을 하기 쉽다는 거고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너 어떤 음식 좋아해? 라고 물으면은 나 짬뽕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나 짬뽕 좋아해. 라고 하면은 당연히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러면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 되는 건데 너 음식 뭐 좋아해? 나 짬뽕 좋아해. 그래 짜장면 먹자. 막 이렇게 이유를 안 물어보고 이러면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예요. 그 심리를 반영한 말하기가 프랩 말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결론을 말씀하실 때 주어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주어를 1번 비가 내린다고 나는 생각한다 와 2번 비가 내린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훨씬 더 2번이 전달이 잘 되죠. 그래서 주어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또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주어가 지금 뒤로 가 있잖아요. 주어가 앞으로 와야 돼요.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내일 비가 온다고 했다. 비가 내린다고 기상청이 예보를 했다가 있죠. 그래서 주어가 앞에 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비가 내린다가 훨씬 더 전달을 할 수 있고 이해하기가 빠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앞에 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결론을 딱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다 얘기해야 되는 줄 알고 질문을 하면은 모든 걸 얘기해야 되는 줄 알고 두 번째는 질문을 받으면은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 간의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 거절하기 미안해서. 부탁하기 좀 그래서. 이게 좀 달려있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바꿔주시냐면은 처음에는 다 말해야 되는 줄 알고 이런 아이들 있죠. 그래서 너 오늘 뭐 했어? 라고 하면 나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12시 반에 뭐 하고 저녁에 뭐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말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이들에게 시간적 제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15초면 15초, 20초면 20초, 30초. 너에게 30초만 줄게. 15초만 줄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해. 제한을 주면 아이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라고 자연스럽게 그 요점만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말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면서 막 얘기하다 보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대체 뭔데? 라고 하죠. 이럴 때는 우리 아이에게 우선순위를 두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우선순위가 1번은 우리 가족, 2번은 친구, 3번은 공부다. 라고 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 그건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1번 우리 가족들의 외식이 있어. 만약 공부가 가장 중요한 아이다. 가치관이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왜냐하면은 오늘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아이들의 순서가 있으면은 말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심리가 반영이 됐다고 했잖아요. 심리가. 그러면 부탁하기도 그렇고 거절하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게 있죠. 쿠션 언어. 쿠션 언어가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쿠션을 폭신폭신하게 넣어주시는 그런 결론 내기가 필요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 진행을 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제 성격이 막 요즘만 팍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을 할 때 어떤 일이었냐면은 A랑 B가 있어요. A랑 B가 있는데 누가 봐도 A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 막 B가 막 뭐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또 A가 얘기하면은 맞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쿠션 언어를 좀 잘 활용을 해서 거절을 하고 좀 이렇게 사람 기분을 잘 파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말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 결론을 얘기하고 이유를 말씀을 하실 때 누구든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감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핸드폰 사줘. 다른 애들 다 갖고 있으니까 나 핸드폰 사줘.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애들이 다 갖고 있다고 우리가 핸드폰 사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제 조카가 5살이거든요. 5살인데 저는 그 말하기를 제 조카한테 말을 실험을 해요. 실험을.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흡수가 빠르니까. 그래서 한 날은 제 친구가 저희 그 조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왔는데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밥 안 먹을래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원준아, 밥 먹기 싫은 이유를 고모한테 잘 얘기해 주면은 그 이유가 맞으면은 이제 고모가 밥 안 먹게 해줄게 이랬어요. 근데 우리 원준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잘 생각하더니 고모 나 밥 먹기 싫어. 왜냐하면 이건 맛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유가 돼요. 근데 맛없는 걸 아이한테 억지로 제가 또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유가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대죠. 자,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자, 원준이 아빠처럼 키가 크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 이걸 먹어야지 영양소를 이만큼 섭취를 해야지 키가 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그럼 키가 크는 거야? 막 먹어요. 이렇게 막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유를 하나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유는 아이한테만 적용되는 그 이유예요. 키가 크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그 이유인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식을 하자고 했을 때 아빠한테 되는 이유는 아빠 엄마한테 잘못했지. 아까 엄마가 어제 잘못했잖아. 엄마가 아까 나랑 얘기해 보니까 이 음식 먹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이 음식 사주고 그래 외식을 하면서 풀어주면 엄마 금방 풀릴 거야. 이렇게 이유를 대거나 아니면은 엄마 오늘 설거지하기 싫지. 심지어 세일까지 해요. 음식 재료가 여기 가자 이렇게 또 설득을 시키는 거고, 또 우리 누나한테 설득시킬 때 자 방탄소년단 좋아하잖아. 자 이 음식을 먹으면은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를 준대. 이렇게 각각의 이유를 대면서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는 거죠. 이 이유가 결론을 말하고 두 번째 오는 건데, 두 번째 말하기가 어떤 점이 더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요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생선의 머리를 자릅니다. 비닐을 벗깁니다. 이렇게 요리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자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요리는 생선을 다듬어서 튀기는 요리입니다. 자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조금 다양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사례를 꼭 들어줘야 돼요. 납득하게끔 이유를 대줘야 된다는 거죠. 이유를 대줘야 되는데 이거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숫자로 얘기를 하거나, 두 번째는 진짜 있었던 얘기를 하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상상력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상상력에 호소. 숫자로 이제 수치화를 시킬 때는 어떻게 설득이 가능하냐면, 우리 아이가 엄마 나 핸드폰 사줘? 왜냐하면 핸드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 반이 30명이 있는데 28명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우리 엄마가 그 2명이 우리 아이인 줄 알고 막 핸드폰 사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이유가 틀렸죠.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줘. 그 이유가 틀렸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설득이 딱 될 뻔했지만 설득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그 입사 지원서에 지원 동기를 쓰잖아요. 지원 동기 쓸 때,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일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병원에 쓸 때, 우리 할머니가 앞 편찮으셨을 때 이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 병원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나는 여기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틀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친밀감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제 얘기가 잘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상력에 호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홈쇼핑 좋아하시잖아요. 홈쇼핑 좋아하시면 쇼호스트들이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7일 뒤에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 변화하시려고 사잖아요. 며칠 전에 샀잖아요. 맞죠? 7일 뒤에 변화된 모습 보시려고. 이런 식으로 홈쇼핑에도 이렇게 홈쇼핑에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를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굉장히 잘해요. 숫자와 객관화, 숫자와 수치화를 보여준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1000분이 동시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300분이 동시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이게 인기 있는 제품이구나 라고 하면 설득을 당하시잖아요. 두 번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 화장품을 발랐더니 우리 스텝이 나한테 피부과 다녀왔냐고 물어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왼쪽 사진이 바른 거, 오른쪽 사진이 화장품 바르지 않았을 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사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상상에 호소하죠. 자, 1분 뒤에 품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품절될까봐 사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논리적인 말하기에서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넘어가고 설득을 당하신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예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결론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뇌는 최근 것만 기억을 한대요. 최근 것.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는 기억을 하는데 어제 뭐 먹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사례를 얘기하고 예를 들다 보면은 그 앞에 얘기했던 요점을 듣는 사람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끝에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사례를 듣고 이유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짚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죠. 나는 충분히 내 얘기 다 했으니까 의미 전달을 했어. 자, 이제 얘기 그만해야지 라고 했는데도 이제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또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한 번 더 결론을 딱 더 짚어주는 그런 말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하기가 포함된 게 이거죠. 지금 4개가 다 들어갔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라고 했을 때, 자, 포인트. 오늘은 외식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집 앞에 개업한 국수집이 오늘만 반값이라서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옵니다. 우리 집 식재료 값이 하루 평균 7,000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값이 2,000원임을 고려했을 때 국수 3그릇이 7,500원이니까 1,500원이나 더 저렴해요. 그래서 외식을 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은 외식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계속 이제 생활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간 넘어가실 뻔 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마지막으로 4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말하기에서. 한 문장 기르는 짧게 하고, 주어를 분명하게 하는 이유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쾌하게 해야 되고 주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 의미가 이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정확한 어구를 사용해 줘야 되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 나 오늘 높은 빌딩에 갔는데 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는 20층이 높은 빌딩일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50층이 높은 빌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짚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어구로. 자, 너 50층의 빌딩에 갔는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구를 짚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접속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방학이다. 싫어.
방학이라서 싫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싫다는 건지 애매해요. 그러면은 앞에 방학이다. 하지만 과제가 있어서 싫어.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에 4단계가 있습니다. 1번은 직접 말로 설명하는 것. 2번째는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 3번째는 아이에게 그걸 시키는 것. 4번째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좀 생활화해 주셔야겠죠. 생활화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설득시키는구나. 자, 나도 우리 엄마를 설득시켜야 되겠어. 라고 이제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어렵다던 쓰기에 왔어요. 쓰기에 왔어요. 쓰기가 그 이론도 되게 어렵고 많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지금 중학생들이 하는 쓰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 몇 개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보이세요? 차가 보이죠? 차가 보이죠? 전선이 보이세요? 가로등이나 뭐 창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림처럼 딱 그 요점만 잘 전달되게끔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딱 요점만. 그 포토그래퍼들이 아웃포커스로 사진을 찍죠. 중간에만 딱 선명하게,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만 선명하게 하고 옆에는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만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죠. 우리 그 스티븐 잡스 있죠. 예쁜 핸드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그 애플의 물건을 개발할 때 항상 쓰는 방법이 있대요.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보이는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이제 뭐 부품을 넣는 거죠. 하드를 넣고 액정을 넣고 뭐 키보드를 넣고 이것저것 넣고 안 맞으면 그 디자인 안 맞으면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 액정에 맞게끔만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경찰들도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죠.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할 때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증거 자료를 모으고 뭐 시간을 증거 자료를 모으고 뭐 범인을 수색하고 뭐 위치 갔다 이렇게 하지 않죠. 바로 용의자를 정한 다음에 바로 이제 알리바이를 캐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요점만 전달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말하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글쓰기의 방식입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이유 얘기하고 사례 얘기하고 이유 얘기하고 사례 얘기하고 또 결론을 한번 짚어주는 것. 말하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결론에 그 두갈식이 있고 미갈식이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두갈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핵심 딱 전달할 때, 아이들 입사지원서 쓸 때 입사지원서 소제목을 좀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면접관이 수백 장의 입사지원서를 봐요. 입사지원서를 보는데 그걸 다 읽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의 의견을 위한 나의 노력이라고 하면은, 이런 소제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모두를 위해 희생했던 그런 경험을 쓰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활용을 하는 거고, 미괄식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끝에 이제 결론이 있는 거예요. 끝에 결론. 논리적인 말하기와는 논리적인 글쓰기와는 조금 다르죠. 흥미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하다라고 두는 건데, 우리는 두갈식을 쓰는 방법을 채택을 하셔서 글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 잡스 얘기를 또 드릴 건데, 잡스에는 이제 양아버지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양아버지가 잡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름다운 서랍장을 만드는 목수는 그 서랍장의 뒷면이 벽으로 향한다고 해서 싸구려 합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유와 예와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중간에 내용을 쓰다 보면 결론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좀 버려주셔야 되는데, 그 결론이 그 원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석.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에 그 원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결론을 한 번 더 짚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논리적인 말하기 할 때도 이유를 다양하게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글쓰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반론할 수 있잖아요. 반론. 그러기 위해서는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소개서 쓸 때 나의 성격은 이렇고 나의 성격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이렇다. 내 학창 시절이다. 학창 시절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중간에 나의 주제를 딱 쓰고 어떤 반론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뿌리에 이어지게끔 한다면은 그 내용이 훨씬 더 탄탄해진다는 거죠.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탄탄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다면은 내용 안에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이게 논리가 있는 노래예요. 논리가 있는 노래. 주어 서술어라고 하죠.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라고 했을 때 원숭이 엉덩이가 주어고 빨갛다가 서술어죠. 그렇죠? 빨간 것은 주어고 사과는 맛있다가 이제 서술어입니다. 이런 것처럼 주어 서술어가 반복이 되는데 간단한 문장을 만들 때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면 된대요. 주어 서술어만 있으면은 이제 문장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문장 속에서 찾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4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과는 맛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사과는 사계절 내내 맛있다. 내 꿈은 말을 조리게 하는 아나운서다. 라는 그런 글이 있을 때 주술 관계를 찾으면 이렇게 되죠. 사과는 주어, 맛있다는 서술어, 나는 주어, 좋아한다 서술어, 사과는 주어, 맛있다는 서술어, 내 꿈은 주어, 아나운서다는 서술어. 이게 주술 호응이 된다는 게 하나의 주어는 하나의 서술어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말이 돼요. 사과는 맛있다. 나는 좋아한다. 사과는 맛있다. 내 꿈은 아나운서다. 그래서 문장이 좀 애매하다. 애가 왜 문장을 이렇게 썼지? 라고 하면은 주어 서술어를 찾아주는 작업을 같이 하시면 맞는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은 이게 기본이 된다면은 글 쓰는 거는 논리 있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의 오류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오류. 1번 먼저 볼게요. 내 꿈은 사람이다. 우리나라 말에는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그래서 이제 알아는 듣죠. 알아는 듣는데 글쓰기, 논리적으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꿈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어떤 게 좀 와야 될까요? 내 꿈은 선생님이다. 내 꿈은 뭐뭐다. 그래서 내 꿈은 뭐뭐다라고 바꾸면 이게 주술 호응이 되는 거죠. 자, 정부는 2번이면 정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주어고 분위기입니다가 서술어예요. 뉘앙스는 됩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는 충분히 알아요. 근데 정부는 분위기입니다가 맞을까요? 틀리죠. 이거를 조금 바꾸면 주어를 살짝 한번 바꿔볼게요.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주어만 살짝 바꿔볼게요. 정부의 분위기는 일단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정부의 분위기는, 서술어가 분위기입니다. 말이 되죠. 이런 식으로 틀린 문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주어가 아침에는 저녁에는, 주어가 2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논리적인 글쓰기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는 저녁을, 서술어가 2개 있어요. 책을, 운동을 한다. 저녁에는 운동을 한다는 맞는데 지금 아침에는 책을 이라고 해서 서술어가 없어졌죠. 글을 쓸 때는 다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운동을 했다. 운동을 한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계속해서 맞춰주시는 작업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여기서 틀을 잡고 주어와 서술어를 잡았으면 하나의 더 작업이 있습니다. 한 문단이 나오죠. 글을 쓰다 보면 그 문단. 문단에 육하 원칙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들어가는 거죠. 일상적인 내용에서 나는 어제 대형마트에 갔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다. 누가, 나는, 언제, 어제, 자, 어디서, 대형마트에서 무엇을, 음식을 주문해서 어떻게, 맛있게 먹었다. 왜? 배가 고파서. 한 문장 안에 육하 원칙을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이런 겁니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거 뜻은 그거잖아요. 배가 고파서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었다 이건데, 갑자기 이 문장이 나는 어제 대형마트에 갔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문해서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고 또 이제 저녁에 TV를 봤는데 TV가 뭐가 재밌었고 나는 그래서 잤다 라고 하면 너무 다양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한 문단 안에는 하나의 주제, 무조건 하나의 주제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쳐주시면 됩니다. 힘드시죠? 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교육의 4단계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교육의 4단계 첫 번째, 자, 그걸 말로 설명한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직접 보여준다.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시킨다. 자, 네 번째는 그 피드백해 준다. 같이 주스롱 찾아보고, 자, 육하 원칙 없다. 다시 쓰자.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휘력과 관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오늘 너 뭐 했어? 라고 하면은 단답으로 많이 얘기하죠. 단답으로. 밥 몰라. 밥 먹었어. 응? 아니. 몰라. 질문을 할 때도, 앞에서 발표를 할 때도 마음에는 말할 게 이만큼 있어요. 근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은 이만큼인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휘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휘력의 답은 우리 교육의 4단계, 우리 부모님이 쓰는 말에도 있고, 또 이제 책을 많이, 스마트폰 재밌긴 하지만 책을 많이 읽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단답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게끔,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관용어라는 게 있어요. 관용어가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뜻이.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응, 나 국물 싫어. 이렇게, 응, 나 국물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답답하시죠? 자, 배가, 나 진짜 옆집 애가 저렇게, 성적 이만큼 올라. 엄마 배 아파 죽겠어. 엄마 배 아파. 약 사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너희 아빠 오늘 바가지 좀 긁어야겠어. 바가지를 왜 긁어? 그만큼 관용어의 의미를 아직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뭐 질문을 하고 물어올 때는, 관용어는 이럴 때 쓰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고, 다양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스스로가 잘 알아야지만, 또 뭐 책에 글을 쓸 때, 나중에 말을 할 때, 어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소통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전해서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많이 물으세요. 내가 글을 못 쓰고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말재주와 글재주가 타고나지 않아서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 못하고 글 못하고 이게 유전이다. 심지어 이건 우리 유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재주와 글재주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네. 쭈뼛쭈뼛 하고 있네. 아, 뭐 좀 지금 사달라고 뭔가 좀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라고 몸의 언어로 느끼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지금 내 얘기를 안 듣고 있구나. 엄마가 저거 안 사주겠네. 엄마 지금 잔소리 할 것 같아. 지금 그 타이밍이야. 라고 아이들도 몸의 언어로 느낀다는 거죠. MC들 보면은, 그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들 보면은, 막 게스트들이 오면은,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막 맞다. 지금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 해주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게스트가 막 더 신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더 즐겁게. 반응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신나고 즐겁게 글 쓰고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도 긴 시간이었지만 호응 잘해주시고 고개 끄덕끄덕 거려주시고 진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정말 저는 기쁘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우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